자, 그들은 정말 온라인에서 떠도는 말처럼 중국인을 싫어할까? 이 질문은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찔러 밤낮 없이 괴롭혔다.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소셜미디어의 소란 속에서 사실인 듯 아닌 듯한 토론들 사이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웠다. 이름은 이나 평범한 중국인 유학생인 나는 검증되지 않은 이 의문 때문에 평범치 않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행을 위해서도 쇼핑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확신해 본 적 없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내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이국적인 풍경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나는 수없이 머릿속으로 한국의 모습을 그려왔다. 온라인 댓글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곳으로 묘사되던 그 나라 말이다. 냉담한 시선, 무시, 심지어 노골적인 배척까지 마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까지 마쳤었다. 그러나 내 두 발이 이 땅에 닿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거닐기 시작했을 때 내가 느낀 모든 것은 내 머릿속의 예상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상상했던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도 숨 막히는 분위기도 없었다. 대신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거의 무시할 뻔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 내가 굳게 믿었던 관념을 조금씩 침식해 들어왔다. 나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하는 내가 짊어졌던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품고 있던 의문은 어떠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화면에서 태어나 글과 이미지가 엮어낸 여론의 장에서 자라났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내 인식을 뒤덮는 잠재적인 침투였다. 나는 한국인이 내게 적대적인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차별 대우를 받은 사건을 직접 겪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뉴스 댓글창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논조를 반복해서 접할 때마다 그 말들은 빗물처럼 내 사고를 점차 적셔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느꼈을 뿐이었으나 이내 막연한 걱정으로 바뀌었다. 이 걱정은 이성적인 분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전염에 가까웠다. 부정적인 정보가 압도적으로 쏟아져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면 직접 검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믿게 된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국인과 반중을 등호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것이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내가 주체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알고리즘,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목소리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형성된 것이었다. 나는 심지어 이 정보들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게시자의 동기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나는 단지 강력한 감정에 휩싸여 파편화된 정보 속에서 내 마음속의 전제를 확증할 증거만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내가 받아들인 것은 이미 걸러지고 가공된 정보의 흐름이었다. 그것은 내 전제를 반박할 수 있는 논점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편견을 강화하는 부분만을 남겨두었다. 점차 이 의문은 단순한 의문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판단이 되었다. 나는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내 국적 때문에 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심지어 한국과 관련된 문화 상품을 접할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편견의 안경을 쓰고 그 속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해석하며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증거를 찾으려 애썼다. 이는 매우 미묘한 자기 검열이자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것이었다. 가장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내가 스스로 던진 질문이 한국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가 아니라 곧바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가로 건너뛰어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질문 방식 자체가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가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잠재의식 속에서 미움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편견에 이끌린 질문 방식이자 진실과 마주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인식의 오류였다. 그러나 간접적인 정보에 기반한 이러한 확신은 너무나도 취약했다. 그것은 깊이 있는 고찰에도
더더욱 실제적인 검증에도 견디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온라인 여론에 깊이 몰두할수록 내면의 불안감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억측에 기반한 인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갈망했다. 진정한 이해는 거리와 단절 속에서 결코 탄생하지 않으며 오직 실제적인 접촉과 대면하는 교류 속에서만 싹튼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정보가 내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을 때 나의 유일한 선택은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수많은 밤, 나는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한 온갖 댓글들을 뒤적였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중립적인 것들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고 더 이상 허황된 말들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읽는 것과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관찰과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한 갈망은 점차 강렬한 충동으로 변해갔다. 나는 더 이상 남이 구축한 인식의 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싶었다. 온라인 세상은 정보가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오해와 감정적 분출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기도 한다. 나는 키보드 워리어들의 손가락 아래에서 어떤 입장도 극단화될 수 있고 어떤 집단도 스테레오타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심사숙고를 거친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걱정하기도 하셨지만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 실험이자 자기 인식을 수정하는 여정이라고 굳게 주장했다. 내 목적은 분명했다. 이국적인 정취를 즐기기 위함도 유행하는 문화를 쫓기 위함도 아니었다. 우리와 그들에 대한 깊은 의문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명제를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이번 일정을 단순한 여행이 아닌 관찰 여행으로 정의했다. 나는 자신에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되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 또한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는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관찰하고 기록하고 느끼며 나만의 결론을 내릴 뿐이었다.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의 시각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마주하고 싶었다. 일정을 준비하면서 나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를 여러 번 연습했다. 유창하게 소통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과 롱루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나는 언어가 소통의 다리이고 태도는 소통의 초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을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창밖의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여정은 나에게 있어 비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정신적인 탐험에 가까웠다. 나는 미해결된 질문 하나, 편견에 기반한 작은 기대감, 그리고 미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직접 겪고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내 마음도 함께 붕떴다. 나는 앞으로 며칠 동안 완전히 낯선 환경에 놓여 스크린으로만 보던 얼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통 허브였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인식을 열어줄 입구와도 같았다.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모든 가능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삶은 결코 책이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단련되어 나온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기내에서 걸어 나오며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감돌았다. 입국 수속을 밟고 짐을 끌고 공항 로비를 오가는 동안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으며 내가 예상했던 압박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넓고 밝은 공항,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그리고 직원들의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모두 내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이나 냉담한 거리감 없이 중립적이고 직업적인 인상이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교외의 들판에서 빽빽한 고층 빌딩들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도시의 맥박이 내 눈앞에서 뛰기 시작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간혹 대화가 오가도 모두 작은 목소리였다.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객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말없이 관찰했다. 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별한 시선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 듯 혹은 바쁘게 혹은 여유롭게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내게 어떤 시선도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나의 첫 목적지는 명동 근처 번화한 상업지구였다. 나는 이런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나처럼 중국에서 온 관광객에게 미묘한 배척이나 불친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여러 상점에 들어갈 때마다 점원들이나 다른 손님들 모두 매우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 내가 간단한 영어 또는 서툰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점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응대해 주었고 비록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몸짓 언어나 번역 앱을 통해 소통하려 노력했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거리를 거닐며 행인들을 관찰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바빴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새치기나 다툼 같은 현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신호등 앞에서는 차량이 없어도 행인들은 스스로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넜다.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질서의식으로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 새우며들어 있었다. 나는 온라인에서 한국인의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첫 저녁에는 그런 배타성의 징후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경험이었다. 나는 선입견에 가득 찬 부정적인 예상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이러한 불일치 그 자체가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긍정적인 충격도 부정적인 충격도 아닌 중립적인 충격이었다. 서울은 내 마음 깊은 곳의 걱정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명확한 신호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리듬대로 평온하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심지어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온라인의 그 말들을 내가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었을까? 이 도시는 내가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내 국적 때문에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고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어쩌면 진정한 편견은 상대방이 적대감을 드러내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적대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미리 가정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내 예상이 증명되지 않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강렬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가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이 도시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의 관찰은 더욱 세밀하고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의 출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 미세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 지하철의 운영 방식과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으로 향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와중에도 먼저 가기 위해 서로 밀치거나 붐비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승객들은 스스로 스크린도어 앞에 두 줄로 서서 객차 안의 사람들이 내린 후에야 순서대로 차례차례 들어갔다. 이런 암묵적인 질서의식은 마치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았다. 아무도 주의를 주거나 감독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번은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역 중 하나인 홍대 입구역에서 환승할 때였다. 마침 퇴근 시간이라 승강장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걱정이 싹 텄다. 인파에 휩쓸리거나 부딪힐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붐비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당신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보통은 즉시 낮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미세한 사과는 비록 짧았지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달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오른쪽에 서서 급하게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왼쪽을 비워두었다. 이런 습관은 여러 나라에서 본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그것이 더욱 보편적이고 확고한 듯했다.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길든 옆에 빈 공간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이 불문율을 지켰다. 나는 카페, 식당,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관찰했다. 가게가 크지 않고 좌석이 제한적일지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기다렸다. 아무도 새치기를 하려 하지 않았고 기다림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는 이미 그들의 피 속에 스며든 듯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쌓여갔다. 그것들은 어느 한 개인의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하나의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규범이었다. 나는 이러한 질서의식이 엄격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재된 문화적 자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표어나 구호로 상기시킬 필요도 없었고 관리자가 시시각각 감독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그곳에 자연스레 존재하며 이 도시의 일상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문명이란 의식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자 집단 무의식적인 반응에 가까웠다.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지킬 때 그 규칙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각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미움받는다는 내 마음 깊은 곳의 전제를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질서와 상호 존중으로 가득 찬 사회가 적대감과 배척이 만연한 분위기와는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찾던 답이 어쩌면 내 국적에 대한 그들의 시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행동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세한 관찰은 이 도시에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 첫 번째 호감을 갖게 했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호감이었고 표면적인 선의가 더 깊고 구체적인 상호작용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지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들었다. 나의 관찰은 더 이상 거시적인 공공질서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의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보편적인 질서의식과 상호 존중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대할 때도 과연 똑같이 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휠체어를 탄 노인이 승강장 끝에 나타났다. 그는 혼자 외출한 듯 보였고 계단과 사람들 앞에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려 다가서려던 참이었는데 지하철역 직원이 이미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직원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능숙하게 이동식 경사로를 꺼내 휠체어 앞에 설치한 뒤 조심스럽게 노인을 객차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을 도왔다. 그 전 과정 동안 주변 승객들도 스스로 길을 터주었고 구경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이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치 매일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이다. 이 한 장면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도움에 대한 것을 넘어 체계적인 보살핌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보살핌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어느 한 개인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묵인되며 집단적으로 실천되는 것이었다. 지하철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를 마쳤고 직원들도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이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이상 개인의 품성 영역을 넘어 사회적 책임의 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한 번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옆 테이블에는 혼자 식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앉아 있었는데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다. 그는 메뉴판을 들고 손짓 발짓을 하며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먼저 휴대전화를 꺼내 번역 앱을 열어 인내심 있고 세심하게 그가 주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내내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를 느낄 수 있도록 애썼다. 이러한 장면들은 내게 선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공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무형의 계약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따뜻하고 굳건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선의는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일상적인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온라인에서 보았던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냉담하고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혹시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이 일들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졌고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들은 이 사회에 보편적인 공감대와 책임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선의의 발현은 내 초기 판단에 더욱 강렬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미워하는지 여부는 약자나 낯선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것은 질서로 가득하며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회였다. 이는 내가 품고 있던 그들이 중국인을 미워하는가 하는 의문이 현실에 의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다시금 살펴보게 만들었다. 이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내가 본 것은 국적에 기반한 편견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였기 때문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현실에 의해 수정되는 당혹감과 함께 실제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공공질서와 약자에 대한 도움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면 뒤이어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엎었다. 화창한 오후 나는 서울 거리를 거닐며 이 도시에 대한 관찰에 깊이 잠겨 있었다. 커피 한 잔 값을 계산하려던 순간 문득 지갑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내 심장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안에는 현금뿐 아니라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몇몇 중요한 증명서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지갑이 지하철에서 흘렸을지 아니면 방금 들렀던 작은 가게에서 잃어버렸을지 초조하게 되짚어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낯선 타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리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생각은 다시는 찾지 못할 거야였다. 나는 거의 절망적인 심정으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곳을 다시 찾아갔다. 먼저 그 커피숍에 갔지만 직원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지하철역으로 돌아갔다. 서툰 한국어로 지하철 직원에게 내 상황을 설명해 챘는데 그들은 짜증내는 기색 없이 매우 진지하게 내 정보를 기록하며 최선을 다해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비관적이었고 그저 위로의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거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쯤 다음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하철역에서 온 전화였다. 그들은 내 지갑을 찾았으니 지정된 서비스 센터로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한 줄기 의심과 함께 불안감을 안고 서비스 센터로 달려갔다. 직원이 건네준 지갑을 받아 들었을 때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 모든 물품이 고스란히 있었고 심지어 단 한 푼의 돈조차 줄어들지 않았다. 현금, 은행카드, 신분증, 모든 것이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거대한 충격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승객이 지하철 객차에서 내 지갑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지하철역에 맡겼다고 했다. 이 사건이 나에게 가져다준 충격은 지갑 자체의 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단순히 분실물 습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다. 내 고정관념 속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 특히 낯선 환경에서는 거의 다시는 찾지 못한다거나 재산의 일부를 잃게 된다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가 겪은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되돌려받는 경험이었다. 나는 예전에 읽었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보고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 보고서들에서 종종 높은 사회적 신뢰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때 나는 이 수치들을 차가운 숫자로만 여겼을 뿐 현실 생활과 진정으로 연결짓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겪은 이 사건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안겨주었다. 하나의 사회가 잃어버린 물건을 온전히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주운 물건을 돌려주는 개인의 미덕을 넘어선 뿌리 깊은 사회 규범과 집단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믿음이 사회적 신뢰의 초석을 이룬다. 나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들이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편적으로 준수할 때 전체 사회가 저위험 고신뢰의 운영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항상 경계하거나 지나치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 설령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경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모든 방어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내가 그들은 중국인을 미워한다고 여겼던 생각은 눈앞에 이 사실과 거대한 대비를 이루었다. 외국인을 미워하는 사회가 한 외국인의 분실물을 이토록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을까?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회가 이토록 높은 사회적 신뢰를 낳을 수 있을까? 답은 명백히 아니오였다. 이는 내가 처음 품었던 그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움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사회적 가치관과 행동 규범에 닿아 있었다. 내 인식은 이 순간부터 진정한 재구성을 경험했다.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지난 의심과 편견이 사실 앞에서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음을, 지갑을 잃었다 되찾은 충격 이후 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인식을 시험해보기 위해 스스로를 더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두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명동을 선택했다. 이곳은 쇼핑의 천국이자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으로 저녁이나 주말이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나는 사람이 많은 곳은 흔히 질서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혼란 속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이 쉽게 초조해지고 행동 역시 충동적으로 변하기 쉽다. 나는 이처럼 고압적이고 밀도 높은 환경에서 내가 이전에 관찰했던 질서의식과 예의가 순식간에 와해될까 염려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명동의 가장 번잡한 거리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운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인파가 많았지만 무례하게 밀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암묵적인 합의를 형성하여 발걸음이 아무리 바빠도 타인의 진로를 최대한 피하려 했다. 몇몇 인기 상점 앞에서는 구불구불하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직원들 역시 매우 예의 바르게 손님들을 안내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 앞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줄을 서서 구매 후에는 옆에 작은 테이블로 가서 식사하고 통로를 막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한 번은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의 인파는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펼쳤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질서정연했다. 비를 피하려 서둘러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도 없었고 빗물 때문에 성급해지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이러한 돌발 상황에 익숙한 듯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고압적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질서의식은 한국 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예의범절이 아니라 내재화된 행동 규범이었다. 이러한 규범은 외부의 강제력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합의와 개개인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준수할 때 극도로 혼잡한 환경에서도 혼란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뒤에 어떤 문화적 유전자가 숨어 있는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전체의 조화에 복종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명문화된 규정이든 불문율이든 모든 규칙은 성실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한 존중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명동에서의 관찰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미움받을까 하는 걱정이 얼마나 근거이 없었는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혼잡한 환경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는 그 내재된 안정성과 문명 수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안정과 문명은 적대감과 배척으로 가득 찬 분위기와는 공존하기 어렵다. 나는 내 마음 깊숙한 곳, 한때 편견으로 점령되었던 구석이 조금씩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가졌던 인식은 흔들리는 건축물처럼 현실의 충격 아래 점차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허황된 전제에 시달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눈앞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문제의 핵심이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더 심층적인 질문에 있음을 깨달았다. 내 인식은 근본적인 전환을 겪고 있었고 이는 나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주면서도 한때 가졌던 편협한 인식에 대한 반성을 동반했다. 서울에서의 내 경험, 즉 공항의 질서부터 지하철의 자율성, 잃어버렸다, 되찾은 지갑, 그리고 명동의 고압적인 환경 속 질서 정연함까지 이 모든 관찰 결과가 내가 처음 품었던 한국인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가설과 정반대로 흘러갔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깊은 인지 위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여론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것이라 여겼었다. 심지어 존재할지도 모르는 차별과 배척에 맞설 마음의 준비까지 마쳤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한 모든 것은 마치 거울처럼 내가 미리 가정했던 오류를 선명하게 비춰주었다. 냉담한 시선도 무시도 언어적인 공격도 없었으며 더더욱 행동적인 배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것은 오히려 중립적이고 예의 바르며 심지어 선의로 가득 찬 대우였다. 이러한 현실과 예측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은 내게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믿었던가였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혼란을 느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관념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 의심의 늪에 빠져들었다. 내가 정보를 잘못 해석한 것일까? 내가 온라인 여론에 눈이 멀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선동당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일까? 나는 어느 날 밤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불빛 찬란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였다. 나는 한가득 의심을 품고 이곳에 와서 확실한 답을 얻기를 갈망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얻은 답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내 여정 전체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모든 세부 사항과 모든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폈다. 내가 겪은 모든 것 속에서 내 첫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단 한 조각의 증거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모두 질서 유지, 낯선 이에 대한 예의,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뿐이었다. 이는 내가 잔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내 첫 질문은 어쩌면 잘못된 명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다. 그것은 답을 구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가정이었다. 나는 내 국적이 이곳에서 내가 대우받는 방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내가 겪은 모든 것은 국적이 그저 하나의 꼬리표일 뿐이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내 마음은 방어 상태에서 자기 반성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미움받는다는 증거를 찾는 데 집착하지 않고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진실을 접하기도 전에 이토록 강렬한 부정적인 예상을 품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편견으로 가득 찬 정보들을 그토록 쉽게 믿게 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동요는 고통스러운 성장이었다.
그것은 나를 내가 고수했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한때 회피했던 현실과 직면하게 했다. 나는 진정한 성숙이란 자신의 낡은 관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뒤엎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용기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중국인인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한국에 왔었다. 그러나 지금 이 의문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해졌다. 나는 문제의 본질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내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있음을 깨달았다. 내 신분은 어쩌면 하나의 입구일 뿐이며 내 행동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 품었던 그들이 중국인을 싫어할까? 라는 질문이 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을 때 내 생각은 공허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도대체 무엇이 한 개인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진정으로 결정하는가? 이 질문은 한 줄기 빛처럼 한때 편견으로 가려져 있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었다. 국적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내가 직접 겪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 나는 답의 윤곽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자율적으로 줄을 서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에 서는 사람들을 보았다. 지하철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인내심 있게 돕는 모습, 식당 아주머니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모습도 보았다. 잃어버렸다 되찾은 지갑, 그리고 명동의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는 질서 또한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된 단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행동이었다. 국적은 그저 하나의 꼬리표이며 신분 식별일 뿐이다. 그것은 나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려주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행동이야말로 사회가 한 개인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는 토대이다.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가 공공 질서를 준수하는지, 타인을 존중하는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지,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사회와 진정으로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발생시키는 핵심이다. 나는 온라인에서 보았던 한중 갈등에 대한 논의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논의들은 민족 감정, 역사적 원한, 문화적 차이 등 거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들은 국적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여기며 마치 특정 국가의 국민이기만 하면 어떤 고정된 꼬리표와 대우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나의 직접적인 경험은 신분을 행동보다 우위에 두는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내게 알려주었다. 사회는 당신의 여권 색깔로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에서의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을 받아들인다. 만약 당신이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한다면 비록 머나먼 나라에서 온 낯선 이일지라도 기본적인 예우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행동이 문란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현지인이라 할지라도 비난과 배척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가 찾던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가라는 답이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했다. 사회의 반응은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지 내 신분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내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공공장소에서 나 역시 자율적으로 질서를 준수했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 또한 기꺼이 손을 내밀었는가? 나는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가를 의심하는 동시에 내가 좋은 공공참여자로서 역할을 다했는지도 반성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내게 전례 없는 명료함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나를 거대하고 추상적인 국적이라는 개념에서 해방시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에 주목하게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신분 꼬리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자기 향상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수동적인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라는 주동적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수동적인 수용에서 주동적인 창조로의 전환이었다. 그것은 내 사회적 경험을 변화시킬 힘이 내게 있으며 그 힘은 내 모든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새로운 질문의 안내 아래
나는 서울에서 겪은 모든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사고했다. 나는 사회가 한 개인에게 보이는 배려나 수용이 공허한 말이나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수많은 구체적이고 미세한 행동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서울에서 나는 외국인 환영이라는 구호도 친절한 손님 맞이라는 홍보 문구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놓아주는 직원, 식당에서 인내심 있게 번역 앱을 사용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주운 지갑을 온전히 돌려준 낯선 이의 행동 그 자체가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환영이자 배려였다. 이러한 행동이 신분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은 서울의 공공생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줄을 서고 새치기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떠들지 않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공공공간 사용자의 권익과 감정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며 타인의 평온을 존중하는 무언의 존경심을 전달했다. 나는 이 문화 속에 선의가 입으로만 내세우는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뼛속 깊이 스며든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개인이 공공 영역에 들어설 때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합의가 될 때 그것은 적극적인 선의로 발전한다. 당신이 나의 공간을 존중했으니 나 또한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카페나 식당에서 사람들은 사용한 식기류와 쓰레기를 스스로 분리하여 재활용 구역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공공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청소 노동자의 노고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대한 배려를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작은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손님에게 물건을 매우 세심하게 포장해 주는 것을 관찰했다. 비록 음료수 한 병일지라도 작은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식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록 사소하지만 손님에 대한 중요성과 존중을 보여준다. 그것은 손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지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사회가 거대한 상호작용의 장임을 깨달았다. 우리 각자는 그 안에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마치 신호처럼 끊임없이 외부로 정보를 전달한다. 만약 당신이 질서, 존중, 책임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혼란, 이기심, 무시의 신호를 보낸다면 냉담함이나 심지어 배척을 겪을 수도 있다. 나는 한때 나는 중국인인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질문이 더 큰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신분이라는 꼬리표를 나의 행동보다 위에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서 왔든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한 나는 기본적인 수용과 선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게 전례 없는 투명함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사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내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매우 소박하지만 더없이 깊은 진리였다.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배려란 입으로만 하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 속에 흐르는 세밀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 또한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깊은 가치관과 운영 논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나의 서울 여행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 운영 법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점차 발전했다. 처음의 의심에서 최종적인 안도감에 이르기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적 규칙을 명확하게 가리켰다. 한 개인의 신분 꼬리표, 즉 국적은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의 당신의 행동 규범과 사회의 공통적인 준칙을 따르는 정도이다. 나는 한때 온라인에서 감정으로 가득 찬 토론 속에서 민족 갈등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을 보았다. 그 주장들은 흔히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우리와 그들의 대립으로 단순화시키고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신분 차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나의 직접적인 경험은 이러한 단순화가 위험하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서울에서 나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별한 우대도 받지 못했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도 겪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보편성에 기반한 대우였다. 내가 평범한 공공 참여자로서 이곳의 사회 질서를 준수하고 이곳의 문화적 습관을 존중하는 한 나는 일반적인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대우에는 어떤 부가적인 편견도 특별한 조건도 없었다. 나는 사회적 신뢰의 구축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로 엮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을 다할 때 전체 사회는 높은 신뢰도를 지닌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낯선 이들 간의 상호작용 비용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욱 쉽게 안전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내 지갑을 잃었다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주운 물건을 돌려주는 미담을 넘어선 고신뢰 사회 작동의 축소판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 믿음의 힘은 어떤 구호나 규정보다 훨씬 강력했다. 동시에 나는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이 단순히 경제 발전 수준이나 과학기술 혁신 능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의 운영 효율성과 사람 간 상호작용의 조화로운 정도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사회가 고압적이고 밀도 높은 환경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며 잃어버린 물건을 온전히 되찾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깊은 문화적 저력과 내재된 응집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어떤 사회든 그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겪은 것은 그저 나라는 한 개인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관찰한 것일 뿐이다. 나는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편견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어떤 구석에는 여전히 불친절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경험은 적어도 나를 불안하게 했던 국적 결정론이 편협하며 심지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사회적 경험이 그가 짊어진 신분 꼬리표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그 자신의 행동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나를 편협한 민족 감정에서 벗어나 더 보편적인 의미의 인간 행동과 사회 규범에 주목하게 했다. 그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할 때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제12부 인식의 최종 안착, 당신의 행동, 근원이 아닌 나의 서울 여행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은 중국인을 싫어할까? 라는 질문 또한 결국 철저하고도 뒤집히는 답을 얻게 되었다. 이 답은 어떤 공식적인 성명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내가 직접 겪은 모든 세밀한 부분들과 매번의 상호작용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모여 강을 이루었고 결국 내 마음속 모든 편견과 의심을 씻어내렸다. 나는 한때 나의 국적이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내가 받는 대우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장벽이 결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내게 말해주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상상 속에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상의 말들 속에 존재했을 뿐이었다. 내가 느낀 것은 인간으로서 받은 대우였고 이러한 대우는 나의 국적과도 나의 피부색과도 나의 언어와도 무관했다. 그것은 오직 내가 공공공간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국적은 그저 표면적인 상징이자 신분 식별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거토처럼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고 당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다리이며 사회와 개체 사이의 가장 직접적인 접촉점이다. 당신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당신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당신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사회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올바른 질문 방식은 수동적이고 피해자적인 자세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는 이 사회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나는 타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내게 있어 비범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재인식을 넘어 자아, 사회, 그리고 사람 간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것은 존중하고 책임감 있으며 친절한 태도로 그곳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왜냐하면 사회의 반응은 흔히 당신 행동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내게 편견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쳤고 마음으로 관찰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시끄럽고 분열로 가득 찬 겉모습 아래에 인간 사회에 여전히 공통된 가치와 운영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믿게 했다. 우리가 선의와 질서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 또한 흔히 선의와 질서로 우리에게 응답한다. 이것은 소박하지만 강력한 진리다. 그것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내게 말해주었다. 이 여정은 거울처럼 나의 지난 편협함을 비췄고 미래에 대한 더 넓은 전망을 개발해 주었다. 나는 이러한 이해가 나에게만,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석이든 어떤 집단이든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선의와 존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사고의 여정은 끝이 없다. 화면 너머에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당신도 혹시 어떤 간접적인 정보 때문에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당신도 혹시 직접 경험한 후에 이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는가? 내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부디 나의 경험이 당신에게 작은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